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관련해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저도 사실 어제 밤에 좀 늦게 알았어요. 뭐 다른 일 하다가 전화도 못 받고 있는데 누가 그 아는 분이 전화를 했는데 저는 처음에 좀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예. 그 후로부터 이제 제가 여기저기 막 전화하고 네.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하고 하면서 깜짝 놀랐죠. 이런 일이 어떤 그 비상계엄이라고 할 때는 네. 이런 일 비상계엄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일상생활을 정말 그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든지 또는 뭐 우리 국가를 둘러싼 주변의 안보적 위기가 높아졌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나 또는 국민적 동의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사유로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유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네. 우리 헌법에 네. 비상계엄의 사유라는 거는 전시나 사변, 교전을 이런 있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사회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대통령께서 얘기한 상황이라는 거는 뭐 탄핵이 빈번히 있었다. 예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지금 그 야당이 단독으로 입법 독재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들을 묶어서 평가한 게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이걸 바로잡겠다. 네. 이 세 가지의 큰 목표와 세 가지 이유인데 전혀 맞닿지 않는 얘기죠. 세 가지 사안 다 굳이 얘기한다면 정쟁적 사안이에요. 여야가 서로 경쟁하고 있고 탄핵이라는 절차는 일부 뭐 여당 지지 측에서는 무리하다, 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야당 측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가부를 확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예산도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누가 그런 식의 보고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통상 국회에서 오면요. 네. 예산 한 지금 매년 그랬습니다. 한 4조에서 5조 정도를 삭감합니다. 정부 예산에서. 네.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요. 작년에 타결할 때도 정부 원안에서 4조 3천억 삭감해가지고요. 그거를 다른 예산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심사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보기에 필요한 예산, 뭐 일부는 지역구 예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정책 예산이라고 해서 당에서 필요한 예산 등등을 해서 그때 저희가 그 보완했던 게 R&D 예산 6천억, 그다음에 지역상품권 예산 3천억, 그리고 전북의 새만금 사업과 관련돼서 3천억 등 그것만 해도 한 이제 1조 2천억 정도를 하고 그 외에 기타에서 4조 3천억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4조 1천억을 줄인 게 문제, 1천억을 줄인 게 문제가 아니라 줄여가지고 안 채운 게 문제인 거거든요. 아니 근데 예산안이라는 게 뭐 대표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뭐 쉽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예. 협상안이라는 걸 또 만들어 가는 거고 예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다고 하면 국회는 또 국회만의 고유 권한이 있는 건데 그게 비상계엄으로 갈 사유가 되느냐라는 의문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 예산 문제만 해도 의장이 단독 처리를 일단은 보류하고 네. 협의를 더 하라고 그랬고 제가 할 때도 12월 21일인가 그때 통과됐습니다. 보통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충분히 협상할 문제고 또 아무리 예산안이 단독 처리됐다고 해서 그게 쿠데타의 명분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전형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고 헌법에 반하는 내란이다 이런 얘기를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하는 얘기가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 법률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탄핵 사유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 이유,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뭘까요? 글쎄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제 막 추측성밖에 안 나오죠. 현재로서는요. 네. 뭐 명태균 게이트에 너무 치명적인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건 아직 사실 창원지검에서 수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러게요.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다 생각되지 않는데 저는 뭐 가장 직접적이라고 생각하면 첫째는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 무슨 회의하면 장관이나 또는 뭐 관련 비서관들한테 뭐 격노했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이성적 판단을 흐린 것 아닌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이 가능할까로 여겨진 어떤 상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 인사를 그 특정 인맥에 따라 했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문제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회가 이 비상계엄 해제를 가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나름대로의 자기들 나름대로 낙관적 시나리오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국회에서 이게 가결이 됐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계엄령 포고 네. 1호가 네. 그 정당 모든 네. 정치적 행위를 네. 금지시켰지 금지시킨다.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은 국회를 봉쇄할 수 있는 명분이 되죠. 네. 그리고 근데 할 수 있다고 본 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혀 오판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네. 김영현 국방부 장관도 군 현역을 떠난 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변화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본인이 국방장관으로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 나온 게 중과부적 이런 표현을 썼다는데 중과부적이란 건 상대에 비해서 힘이 모자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그런 말을 썼다면 김영현 국방부 장관은 정말 이 사안을 정말 잘못 보고 있다. 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당성과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이게 사유, 뭐 요건도 그렇지만 절차상의 문제도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무회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약간 얘기가 나오는 게 국무회의를 사전에 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참석을 했는데 반대 의견을 냈다. 뭐 지금 확인은 더 해봐야겠지만 얘기가 그런 나오고 얘기가 좀 있죠.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최상목 아까 나왔던 최상목 네. 경제부총리도 참석을 했다. 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각급 국무위원들이 안 간 사람들은 명확하게 안 갔다고 밝히고 나머지 분들은 그 소위 NCND 그 참석 여부를 명확히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쨌든 이게 없었다면 명확하게 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거고 했다 하더라도 저는 기속 기록을 봐야 됩니다. 국무회의 자료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요건이 안 되는 것을 동의했다면 아무리 절차가 맞았다 하더라도 요건이 안 되는 이 비상계엄을 동의했다면 그 참여했던 국무위원들,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다 이에 대한 이후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자정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탄핵 사유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당시만 해도 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까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은 있었어요. 탄핵을 했었고 그 국회에서 가결은 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사안이 여러 개가 묶여서 나중에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일종의 그 대통령의 어떤 통치행위의 일부를 사실상 대행한 듯 또는 그 뭐 가이드한 것처럼 되면서 그것이 국정농단으로 해서 사실상 인용이 된 건데 이번 사안은 사실상 내란죄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런 거죠. 내란죄가 아니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무슨 내란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상권 분립 사회입니다.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서 행정 권력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건 맞지만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다수 정당으로 국회 권력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군대를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했다면 이것은 좀 명백하게 현존하는 권력지형을 바꾼다는 의미에서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죠.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문제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세요? 매우 심각합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문제는 이게 가능한 거는 국회만 회의를 못 열기만 하면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회의를 못 열면 비상계엄 해제 가결을 못할 거고 못하니까. 그러면 계속 비상계엄은 가게 되고 그러면 군대를 동원해서 주요 야당 지도자를 체포하고 그다음에 언론사 저는 언론 깜짝 놀란 게 어제 밤에 제일 먼저 확인한 건 방송부터 확인했어요. 방송사에 언론사가 군인들이 와서 못하게 여기에 하는 상황이 있을까? 만약 네. 그러면 이제 모든 방송사가 장악되면 계엄 당국에 그 주는 자료만 발표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어제 보니까 방송사 장악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되게 어설프고 이거 성공하기 어렵겠구나. 방송사를 장악하지 못한 걸 보니 생각을 했는데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소총까지 개인화기 들고 네. 그다음에 일부 장갑차 출동해서 국회를 장악했는데 만약에 이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 국회 그 2층이 이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네. 루트인데 유리 깨고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간 이유가 뭔지를 얘기해야 돼요. 왜 예를 들면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을 위협하는 지난번 그 2020년 미국 의회와 같은 네. 그런 그 테러리스트들이 들어가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위협하거나 의장을 위협하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근데 그런 상황이 없고 의장도 원치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나 국회 사무처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가 지시를 해서 이 국회 본회의장의 그 본관에 투입을 들어왔으며 네. 들어간 목적이 뭐냐는 거죠. 지금 뭐 일부 흘러나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3명을 억류하기 위한 거다. 그럼 3명을 억류하면 당연히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헌법적 권리, 국회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즉각 국회에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도 안 했죠, 네. 지금요. 그다음에 통보를 받은 국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어서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게 그 해제하라고 결정되면 그 정부는 즉각 국무회의를 열어서 해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목적이 그런 국회의 헌법적 절차를 막으려고 했다면 이건 명백하게 불법행위고 이거에 대해서 명령을 내린 지휘계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포고령 내용도요. 내용이 뭐 섬뜩한 내용이 많습니다. 네. 뭐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내용도 있었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고 또 의료인 복귀에 관해서는 뭐 처단한다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일단은 이 별로 약간 일부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많이 지적이 안 되는 건데 네. 계엄사령관을 육군 참모총장을 한 것도 이게 문제입니다. 원래 계엄사무는 합참의 업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합참의장이 만약에 그런 그 비상계엄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합참의장이 해야 되는데 합참의장을 배제했죠. 합참의장은 지금 해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결국은 김용현 장관 그 육사 출신 그리고 현재 현 정권의 그 신원식 안보실장도 육사 출신 등등이 자기들로서는 편하다고 생각한 육군참모총장, 육사 출신의 육군참모총장을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엄사령관을 시킨 거죠. 물론 법에는 임명할 수 있어요. 장성 중에.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거는 지휘계통이나 군의 군령, 군정권 등을 감안하면 합참의장을 하는 게 맞는 건데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했죠. 근데 여기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요. 아까 얘기했던 통상적으로 이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불만을 이 안에 다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그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네. 반국가 세력이 하나는 네.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 야당이고. 예. 두 번째는 늘 대통령이 얘기했죠. 가짜 뉴스 얘기하는 여기 아마 되게 언론인이나 SNS 유튜브 등이 포함될 겁니다. 근데 따라서 다 자연스럽게 언론과 출판 이제 계엄 당국이 통제하는 거고 전공이 그동안 이건 의료 파업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자기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미운털이 바뀐 거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모아서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을 네. 모은 거죠. 이걸 척결할 테니 국민들은 나를 믿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철진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의식 구조는 철진한 색깔론, 반공 이데올로기.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대처하기 때문에 국가 간이 뭐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한 50년대, 60년대나 통용될 만한 이러한 국가 간 이데올로기간을 갖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어느 민주주의 정치에서 민주 정치에서의 가장 핵심은 상대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상대를 존중과 배려하는 게 아니라 힘과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력과 힘을 통해서 때려잡는 뭐 필요하면 감옥에 보내고 뭐 모든 무력을 통해서 제압하려고 하는 상대를 봤다는 측면에서 완벽한 의미에서의 내란죄고 민주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저는 완전히 상실했다 생각합니다. 이 계엄을 건의를 한 게 이제 김용현 국방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김용현 국방장관이 될 때부터 비상계엄령 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건 2018년 계엄 문건에도 나오는 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네. 시절에 만들어진 거죠. 네. 연관이 좀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거를 뭐 참조를 했다? 참조했다고 보입니다. 네. 이게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까지 할 때에는 그래도 나름 뭔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허술해 보이고 엉성해 보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많은 준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는
1979년 12.12 사태 당시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행태도 봤을 거고 최근에 그 2016년 당시 문건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17년 그 당시에 만들어진 그 문건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행태를 봤을 때에는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이미 국방부 장관 낼 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무도 사실은 너무 나가는 얘기 아니야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어요. 맞아요. 언론에서도 그랬어요. 예. 아, 설마 그렇게까지 예. 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니야? 도리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막 예. 했던 김민석 최고위원한테 너무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뭐 일반 언론이나 또는 뭐 당 안팎에서도 없지 않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니라고 막 얘기도 하기도 부인했죠. 했어요. 예.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 김영현 당시 예.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에 그랬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국민적 동의 없이 군이 그 지시를 따르겠냐 이런 얘기 본인도 맞습니다.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런 상황을 알면서 이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좀 치밀하다고 보는 게 핵심 포스트. 저는 그 12.12 사태를 좀 그 벤치마킹했다고 보는 건요. 당시에 보안사령관에 준하는 지휘들, 그 또 정보 계통에 있는 주요한 자리를 충원파로 충원했다는 것은 역시 핵심은 이거거든요. 12.12 사태 그 군 쿠데타가 가능했던 거는 정상적인 지휘 계통이 아니라 또 다른 인맥, 사적인 인맥 관계로 형성됐을 때 그 군에서 그런 이 불법적인 행위가 가능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도 그 이미 12.12 사태에 유사하게 사적인 인맥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사례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그 권력기관 특히 군대에서는 사적인 그 어떤 이 인맥 관계를 만드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될 그 어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원내대표님과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저희가 리포트 몇 개 보고요. 뉴스 특보 다음에 이어지는 시간에 말씀은 더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